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시장의 기대대로 긴축에서 완화로 변환되는 청사진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발언들은 그것이 조금 제동을 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시청자분들께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서 5년째 가상자산 관련 핀테크 서비스인 샌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공동창업자 운영이사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년 동안 이 가상자산 업을 해오신 만큼 누구보다 이 가상자산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가장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가지실 것 같은데 최근의 시세는 어떻게 보셨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돌파했죠. 네. 아무래도 1억 원이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러 신문 미디어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뤄주시고 네. 계시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이제 그 전고점이 8천만 원이에요. 근데 8천만 원을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했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1억 원이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지난 2017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까지 갔다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랑 대비해도 5배가 오른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5년 만에, 네. 2017년부터니까 7년 만에 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배가 오르는 것만 네. 봐도 그 전고점에서 전고점까지 그리고 그 전고점까지 네.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흐름,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사도 늦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뭐 오를 때도 계속해서 오르고 뭐 빠질 때도 있는데 7년 만에 5배가 올랐다면 꽤 많이 오른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비트코인이 꽤 많이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반감기를 앞둔 상황도 있고요. 거기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로 될 시점이 좀 늦춰진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이게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지금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하락의 직접적인 이유는 연준 의장이 인터뷰를 했다는 네. 그 내용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올해는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 때문이고요.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이 다 같이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매크로 이슈 때문에 급락한 거를 거의 네. 대부분 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 기대감은 반감기나 네. 아니면은 뭐 올해는 ETF 승인이 있었죠. 그 연내 이제 또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네. 지금 남아 있는데 이런 호재들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을 보고 어떤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온 자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들어온 자금들이 이 매수 후에 보유하는 기간은 다 서로 다르겠지만 네. 보통 비트코인은 뭐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장 큰 대장주이듯이 네. 보유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짧게는 조금 있으면 4월 20일 경에 있을 반감기, 네. 그리고 올해 뭐 11월 달에 있을 미국 네. 대선, 아.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네. 단기, 중장기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보고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한 이런 부분은 아마 다시 호재성 어떤 이슈가 조금은 나오면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다시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이슈로 하락한 부분 빨리 만회하는 편이다라고 비트코인 자체 좀 성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하락세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또 있더라고요. 이번에 하락한 이유가 가상자산의 옵션이 대거 청산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네, 비트코인도 파생 상품이 존재를 합니다. 네. 선물과 옵션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은 이 기존 전통 주식 시장과는 좀 다르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네. 시카고 선물 상품 거래소 같은 곳에서 옵션을 사려고 하면 보통 기관 투자자들만 가능하거나 네. 아니면은 일반 투자자라도 적격 투자자라고 해서 적격 투자자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아주 큰 단위로 거래를 해야만 그럼 가능하거든요.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최소 단위가 1억 원 이상일 겁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쉽게 오. 국적에 상관없이 네. 그 거래소 웹사이트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 가격에
미스프라이싱이 많이 발생해요. 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옵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네.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콜옵션, 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에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좋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은 그 콜옵션이 청산을 당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청산당하는 비트코인 가격을 메꾸려고 네. 더 많은 자금을 집어넣고 그러다가 더 네. 많은 비트코인이 청산당하고 이런 사태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이 오면은 네. 그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뭐 1, 2% 빠질 때도 있지만 네. 오늘처럼 6% 또는 지난 뭐 2주 전이죠. 네. 15%가 빠지는 것도 네.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네. 그래서 옵션 청산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추가로 부추기는 그런 효과까지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옵션 거래는 일반인들도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청산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 1억 원을 찍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상승했던 패턴과 지금 상승하는 패턴의 차이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네. 이벤트죠. 반감기라는 거를 가져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네.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이번에는 4월 20일, 돌아오는 4월 20일 정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 보통은 지난 반감기에서는 네.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후에 새로운 고점을 찍는 그런 네. 랠리가 펼쳐지고는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전 2021년 11월 달에 이제 전 네. 고점이었던 8천만 원을 찍었고 네. 그 전에 2020년에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보면 이번에도 4월 20일에 반감기가 지나면 1년 반 후인 1년 반 후에 2025년에 새로운 고점이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근데 아직 네. 반감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네. 전 고점인 8천만 원을 뚫고 네. 새로운 고점인 1억 원을 이미 달성을 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패턴이 좀 깨진 거네요. 네, 지난 3번의 반감기, 네. 비트코인이 14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겪어온 그 패턴이 약간 지금은 단축됐거나 네. 아니면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때까지는 봤을 때 반감기 1년 반 후에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이미 반감기 전에 그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한 나라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나라 중에는 엘살바도르가 있거든요. 그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도 법정 화폐로 지정을 했나요? 아직 국가 단위에서의 법정화폐 지정은 네. 엘살바도르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대신에 스위스에 이제 루가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네. 도시 정부 차원에서 네. 비트코인과 USDT라고 하죠. 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를 이제 법정화폐로 지정을 해서 일상생활 결제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 법정화폐 제도 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에요. 국가 네. 차원에서 어떤 화폐로 인정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을 했냐면 네. 일단 엘살바도르는 이미 자국 화폐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치가 하락을 해서 네. 그냥 아예 US 달러를 쓰자라고 합의를 해서 중앙은행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엘살바도르라는 국가가 벌어들이는 GDP가 대부분 이 국민들이 미국에 가서 벌어들이는 돈을 본국으로 송금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국가 GDP의 40%를 차지했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엘살바도르로 돈을 보낼 때 이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네. 이 해외 송금 서비스가 엄청나게 고리의 수수료를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는 40%까지 이 보내는 돈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니 네. 이거를 누군가가 어떤 사업가가 있어요.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앱을 이제 만든 사업가가 있는데 네. 이 사업가가 엘살바도르에 가서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을 전파를 하다가 네. 어떤 정부 관료 그리고 나이브 부켈레 현 이제 대통령까지 선이 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게 됐고 네. 비트코인을 한번 사용해 보셔라. 그러면은 미국에서 본국으로 네. 돈을 보낼 때 수수료가 아예 없이 거의 없이 이렇게 모든 자금을 다 네.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이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아예 채택을 해버리고 좋다. 이제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부를 축적하게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겠다라면서 아예 그냥 이 나라 자체가 비트코인의 어떤 어덥션이라고 하죠. 네. 글로벌 채택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네. 나라로 발돋움을 했죠. 어.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나라죠. 네. 그래서 이제 페소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화폐가 네. 거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이미 부동산 거래나 뭐 월세를 내거나 이런 네. 큰 단위의 아. 돈 거래에서는 US 달러가 이미 쓰여요. 네. 그래서 얼마 전이죠. 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이 네. 비트코인도 부동산 거래에 쓰일 수 있게 하는 오. 그런 법안을 네. 추진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아직 법정화폐로 채택이 된 건 아닙니다만 네. 앞으로 법정화폐 어. 채택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일단 지금 당장은 법정 화폐로 제정된 나라 엘살바도르가 유일하고요. 이제 국가 단위가 아니라 스위스의 루가노라는 도시에서도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부동산 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는 이벤트가 있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 이제 주류 금융 자산으로 발돋움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신청해서 승인받고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네. 이 ETF의 운용사들이 블랙록, 피델리티, 네.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네.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기라성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잖아요. 네. 블랙록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버스 상품조차도 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자산 운용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곳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네. 아직 전통 금융권에서는 무시하던 그런 자산을 ETF로 발행하겠다라고 네. 한 것부터가 이 비트코인의 굉장히 지위가 격상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사람은 원래 비트코인을 굉장히 혐오하던 사람입니다. 네. 이 CNBC라던가 미국에서 오. 이제 주류 언론 인터뷰를 할 때 네.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돈 자금 세탁에만 악용되는 어떤 나쁜 재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이 레리 핑크가 완전히 전향을 해서 네. 비트코인을 이 달러의 어떤 가치 하락을 막는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라고 네. 찬양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ETF를 신청을 하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완전 바뀌었음을 네. 스스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블랙록이 하니까 역시 다르다. 네. 비트코인 ETF가 지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네. SEC의 문을 두드려졌었는데 네. 계속 실패했었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블랙록이 이 고삐를 잡자마자 네. 올해 1월 11일이죠. 비트코인 ETF가 드디어 승인이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3개월 정도 네. 영업일 기준으로는 3개월이 안 됐습니다만 이 짧은 기간 동안 12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어요. 오. 그거를 대부분 블랙록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역시 굉장히 격산된 이벤트, 이거를 ETF 승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에 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동안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도 쉬웠죠. 네. 근데 ETF라고 하는 어떤 증권을 통해서 굳이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죠. 네.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비트코인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네. 게다가 또 거래소 앱 같은 거 사용해 보라고 해도 네. 좀 어려워하시고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떻게든 깨닫게 되시면은 그거를 이제 그냥 본인이 같이 원래 일하던 그런 뭐 펀드 매니저나 네. 자산관리사, 브로커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만으로 그거 좀 사라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채널이 열린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 자산관리사들이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가요 100조 달러라고 합니다. 메릴 린치 추산인데요. 네. 대부분의 부가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 세대한테 미국은 편중이 돼 있어요. 거의 7경 원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네. 돈이 몰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요원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 또는 뭐 자산관리사를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운용하는 자금이 100조 달러입니다. 네. 미국 전체 주식시장 규모가 4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시겠죠. 이 100조 달러 자금 중에 1%만 넘어와도요 1조 네. 달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달러를 간 넘겼습니다. 네. 1조 3천억 달러. 어. 그러니까 1%만 넘어와도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아직 베이비 부머 세대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디지털 금처럼 네. 생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인식이 아직까진 그렇죠. 그렇죠. 인식이 좀 낮죠. 이게 이제 점점 아마 자산 관리사들이 스스로 먼저 깨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자기 고객들에게 추천을 네. 해보고 고객들의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만 비트코인 ETF를 좀 담아보고 네. 그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ETF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 50일 정도 남아있는 이벤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이더리움은 네. 제가 봤을 때는 ETF 승인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도 이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네.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주면서 낸 성명서에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해준다라고 하는 인상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어쩔 수 없이. 네. 네.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사와의 소송에서 SEC가 패하면서 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음.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 ETF도 그런 비슷한 소송에 진다거나 어떤 비슷한 어쩔 수 없는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은 네. SEC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승인해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은 그래도 SEC가 인정을 했었어요. 이거는 원자재다, 네. 증권이 아니다라고 보고 이미 공개적으로 그런 반응을 했었는데 네. 이더리움은 이 SEC 의장부터가 이것이 증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지금 네. 한 번도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본인이 스스로 과거에 MIT 교수이던 시절에는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상당히 많이 설파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유튜브에 찾아보면 영상이 다 나옵니다. 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자체를 증권으로 보고 네. 일단 SEC가 먼저 규제 감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ETF로 승인을 해줘버리면 네. 이 자산의 지위를 SEC가 스스로 인정해준 꼴이 돼버리니까 아마 최대한 미루고 안 네.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블랙록이라고 하는 기관이 또 이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고요. 네. 이 블룸버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네. 언론 있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게 네. 하나의 변수입니다. 비트코인 ETF는 승인 가능성을 90%로 봤어요. 지금은 이더리움 ETF 가능성, 네. 승인 가능성은 15%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율이 또 말해주는 것도 있고 네. 결국 이더리움 ETF는 단기간에 승인되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블랙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블룸버그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좀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반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사님 한 4월 20일 정도로 말씀해 주신 만큼 한 대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과거와 또 패턴이 다르다고 하신 만큼 어떤 전망이 더 유효할까요? 아무래도 지난 반감기에 이랬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럴 거다라고 네.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근데 결국 패턴이라는 거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행동 양식을 보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패턴은 똑같이 벌어지고 있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보통 반감기가 네. 이제 가까워올 때 네.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1년 이상 네. 사놓고 1년 동안 안 팔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한 1,900만 개 중에 거의 76%가 네. 1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지 네.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히 고점에 다다랐을 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가요. 근데 아직까지 그 이익 실현까지 가려면은 지난 과거 패턴상 네. 한 기간이 1년 최소 1년은 남았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 물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전고점을 뚫어서 1억까지 가긴 했지만 네. 상승 폭을 봤을 때 네. 저점에서 고점까지 지난 2021년 11월 달에 달성했던 8천만 원이라는 전고점까지 갈 때까지 20배가 올랐어요. 네. 저점에서 그 고점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어떤 상승폭을 대입해 보면 네. 저점을 2천만 원으로 보고 2022년 12월 달에 있었던 이제 저점인데요. 네. 2천만 원에서 한 20배가 간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사실 갈 길이 먼 거거든요. 네. 1억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충분한 수익 실현을 하기 어려운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자들이 아마
과거 패턴처럼 한 20배 정도, 네. 최소 10배 정도의 가격 상승은 어. 2천만 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 상승을 보수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홀딩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1억 원, 지금 1억 원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20배, 뭐 2천만 원에서 20배까지 가는 가격, 또는 지금 1억 원에서 한 3배, 4배 정도 가는 네. 가격, 이 정도 가격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그 네. 가격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오른다,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반대로 그 장기 보유자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네. 이제 이익 실현하는 그 어. 비트코인 홀더들이 늘어나면 네.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으로 보고 아. 욕심을 버리고 좀 파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네, 장기 보유자들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와 패턴은 비슷하지만 또 과거와 동일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반감기 랠리 이후에 조정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과거와 좀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아무래도 더 급격한 상승폭 또는 하락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라는 변수 때문이에요. 네. 이번에도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12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네. 대부분의 자금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에 이 블랙록 ETF에 들어온 자금들의 어떤 성격을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당 이 구자당 한 13,000달러 정도의 자금으로 ETF를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13,000달러면은 뭐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이라 보기는 어렵고 네. 개인 투자 자금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비트코인에 있을 호재들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ETF를 통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들어온 만큼 네. 조정도 급격하게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반감기가 이제 곧 4월 20일에 있는데 네. 반감기 호재가 끝났다고 보고 나가는 자금이 ETF를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은 원래는 지난 반감기들을 보면은 이 상승장에서 한 30%까지는 하락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단기적으로 10%에서 15% 또는 많이 나올 때는 30%. 그래서 쭉 상승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0%의 하락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10%가 아니라 한 20%까지 평균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고 네. ETF를 통해 올랐고 네. ETF의 이제 주요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면 그만큼 따라붙는 매도를 따라붙는 세력도 많이 붙을 거고, 이제 코인 시장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하락폭이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도를 너무 타려고 하는 건 지금은 진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그시 사서 보유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음. 현금, 이제 비축해둔 현금으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물 ETF가 하나의 좀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낙폭이 나타나더라도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한 20%대까지도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타난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재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조정이 한 30% 정도 나오면은 네. 이제 괜찮은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과거 패턴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맞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0% 이상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네. 크고요. 아. 그 조정이 생각보다 더 급격하게 네.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30%씩 빠지는 네. 그런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지난 반감기에서는 지난 패턴을 보면은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긴 기간을 가지고 30%가 하락하거나 네. 또는 10%, 15%가 하락하는데 급격한 조정이 나온다는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빠진다는 걸 말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나오면은, 그런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은 이번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건강한 조정이 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뭐 30% 이상이 더 빠진다. 네. 저는 그래도 매수할 수 있다고 어.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야, 싸게 살 수 있다, 좋다라고 하면서 매수하는 그런 뭐 현금 비축을 좀 해놓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너스 한 30% 이상 빠졌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더 빠진다면 또 역시나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9월쯤에는 10만 달러에 대한 돌파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9월 달까지면은 이제 한 뭐 6개월이 좀 안 남은 네. 시간인데
아직까지 10만 달러 돌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통은 반감기가 지나면 한 6개월 동안은 보통 가격이 약보합하거나 횡보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반감기란 호재가 끝났기 때문이고 일단은 그 외에 어떤 거시경제의 어떤 중요한 이벤트, 호재성 이벤트가 없으면 네.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크게 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는 네. 자산은 또 아니거든요. 네. 다른 것들이 오를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비트코인을 제외한 뭐 알트코인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기존에는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저금리 시대였고 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나면 반감기가 지나고 호재가 네. 끝나고 많이 가격도 오르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희망 섞인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지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고 그러면서 알트코인들 네. 뭔가 기술적으로 더 진보했다 하는 알트코인들이 나오면서 걔네들의 가격이 막 올라갔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러다가 네. 좀 더 횡보를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호의적인 거시적인 이벤트가 나타나면 거시경제 이벤트가 나타나면 가격이 오르고는 했어요. 네. 그 기간이 보통 한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 후, 네. 6개월에서 1년 사이 네. 요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그것보다 다른 패턴 양상으로 네. 비트코인 가격이 전개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아직까지 그 아까 말씀드린 행동 양식이 사람들의 행동 네. 양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6개월 정도는 가격 급등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방금 이제 제롬 파월의 우리가 발언을 얘기를 했듯이 네. 그렇게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 경기는 여전히 튼튼하고 네. 그러면서 이 뭐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 결과도 굉장히 견조한 편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스티뮬러스라고 하죠. 네. 경기에 어떤 큰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빅 이벤트 같은 게 네. 없는 한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단기간 안에 오를 가능성은 네.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비트코인 9월까지 10만 달러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반감기 이후에 6개월 정도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 만큼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알트코인에 접근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있는 알트코인에 접근해야 되고 또 어떤 거 좀 배제를 하는 게 좋을까요? 모든 알트코인은 네. 비트코인 가격에 후행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네. 비트코인이 원래 오르면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 특히 네. 시가총액 10위권에서 20권 내에 있는 네. 메이저 알트코인들 가격이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고는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ETF 때문에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원래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팔고 그걸로 알트코인을 사는 네. 이제 순환매가 돌았는데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 ETF를 팔면 네. 현금이 생기고 그게 주식시장에 남잖아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잘 전이되어 오지 않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뭐 전고점은커녕 네. 아직까지 그 저점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네. 상황이고요. 뭐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네. 아직까지 전고점도 못 넘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선별적으로 오르는 코인들은 있어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솔라나 같은 게 대표적인데 네.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이 캐시우드 대표도 솔라나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했죠. 이제 결국 내러티브는 이런 식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고 저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비트코인은 확장성 면에서 네.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뭐 한 번 보내는데 1시간씩 걸리고 네. 이렇게 느린 거를 어떻게 쓰냐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이더리움 또는 뭐 제3세대 블록체인들 이런 네. 것들이 각광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솔라나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네. 이더리움을 우리가 한번 뭐 써보면 아시겠지만 네. 수수료도 비싸고요. 네. 비트코인보단 빠르지만 여전히 느리고 굉장히 불편해요. 네. 게다가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단점이네요. 네, 이더리움을 내가 사서 네. 그거를 내 개인 지갑으로 이제 옮길 때 네. 내야 하는 수수료가 내가 산 이더리움만큼 발생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사용성이 낮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포인트거든요. 네. 이거를 해결한 게 솔라나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빠르고 싸다. 이것 때문에 이제 솔라나가 이번에도 주목을 받고 결국 네. 이더리움의 대항마, 뭐 블록체인의 어떤 다음 대장주는 솔라나다. 이런 네. 약간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저는 비트코인보다
나머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네.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음. 솔라나 가격이 지금 많이 이미 올랐고 네.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네. 조심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네, 공부를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알트코인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트코인이 올랐던 이유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문이기 때문에 이번엔 그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솔라나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공매도 총액이 110억 달러 규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굉장히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네. 굉장히 트레이딩과 어떤 투기가 만연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공매도를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에 대한 옵션 선물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높아요. 네. 허들이 너무 낮습니다. 어. 그래서 누구나 다 투자할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을 그냥 비트코인 가격만 가지고 뭐 50%, 60%라는 높은 수익률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네. 그런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 이제 국내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만 가능하거든요. 네. 국내 거래소들에서는. 그래서 이제 매수와 매도밖에 안 된다는 걸 어.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당국이 저는 뭐 동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네. 국내 이제 금융 규제 당국이 국내에서 선물이나 파생 상품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도 현물 거래만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거래량이 발생하는데 네. 암호화폐 거래량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원화가 달러보다도 많은 거래량을 일으킨 네. 적도 있었습니다. 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네. 원화 기반 암호화폐 거래량이 차지한 적도 있었어요. 오. 그만큼 이제 국내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네요. 관심이 뜨겁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파생 상품까지 열어주면 네. 너무 큰 투기 아. 열풍이 불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는 건 있는 거죠.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경쟁 시장이니까 열어줘야 한다고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가상자산 관련된 파생 상품, 공매도 이런 거에는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현물은 그냥 사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현물이라고 하는 건 남죠. 네. 가격이 떨어진 것 뿐이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공매도 같은 또는 옵션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은 네. 청산을 당합니다. 어. 제로로 갈 수가 제 재산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게다가 보통 이런 거 하실 때 또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마진 거래라고 하죠. 그런 레버리지까지 끼면은 이제 내가 잠깐 정신 여기다가 못 팔고 있을 때 네. 집중 안 하고 있을 때 청산되어서 돈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저도 2017년, 2018년 처음 이거 비트코인 투자 입문했을 때 네. 가상자산 관련된 파생 상품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네. 너무 좋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에 가서 할 수 있고 네. 뭐 레버리지를 제 투자 금액이 20배, 50배, 네. 그때는 100배도 가능했습니다. 100배 마진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오. 짜릿하죠. 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제 계좌가 다 녹았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으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장기간으로 보고 아. 장기로 놓고 네. 비트코인이나 혹은 좋아하시는 알트코인을 네. 보유하시는 꾸준히 봐야 꾸준히 되겠- 네. 가격이 빠지면은 조금 네. 더 적립식 매수를 어. 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가상자산 투자 이렇게 들어보기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바라보시는 시점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이게 무슨 개념인지 좀 궁금하고요. 총선의 공약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네. 거래소에 법인과 외국인이 계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실명 인증 계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 결국 비트코인을 사려면 은행 계좌를 연동해서 네. 거기에 이제 돈을 넣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계좌, 은행 계좌를 본인 인증을 한 계좌, 네. 실명 인증이 된 계좌만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명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네. 외국인은 외국인이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네. 모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라고 보면 되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 열풍이 불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뜨겁게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죠. 네. 하지만 외국과 가격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외국에서 뭐 달러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요가 이제 들어와서 네. 가격을 맞춰주죠. 우리나라 시장도 너무 삼성전자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가격을 이제 외국가 등가로 맞춰주는 네.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 건데
마켓 메이킹이 우리나라 시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외국과 가격이 맞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네. 외국 거래소에서는 1비트코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1억 1천만 원에 거래되는 거죠. 아. 이런 거를 네. 이번 총선을 이제 준비하는 양당이 네. 이 그림자 규제를 없애겠다 하면서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인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를 허용하겠다. 이게 원래 그냥 어떤 뭐 법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냥 금융 그 그림자 규제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허용해주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투기 열풍이 많이 불 때 네. 법인 자금이 들어와서 뭐 오더북을 좀 이렇게 매도와 매수를 채워주면서 가격을 평탄하게 맞춰줄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외국인 투자까지도 어쩌면 이제 허용될 가능성이 있죠. 총선 공약이 그렇게 나왔고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네. 김치 프리미엄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보다 네. 아주 흔하게 10%씩 높게 프리미엄 그러니까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비싸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절대 뭐 이득이 가는 부분이 아니기 네. 때문에 일부 그래서 카드깡을 통해서 지금 이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네. 그런 투기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우리나라 이제 카드 중에 일부가 네. 이제 해외에서 달러 결제가 가능한데 네. 달러 결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싸게 사서 네.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식으로 카드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뭐 부작용까지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을 좀 이번에 양당이 이렇게 공약을 한 만큼 없어지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거래소가 좀 폐쇄적인 형태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난 건데 이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제 승인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네. 미국에서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진국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이미 간 것 같고요. 게다가 홍콩에서 지금 2분기 내에 또 현물 ETF 승인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홍콩에서 현물 ETF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급해질 거예요. 아시아권에서 뭐 우리나라 서울이 항상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금융 허브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도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홍콩에서 현물 ETF가 나오면 국내에서도 더 급물살을 탈 것 같고. 지금도 ETF를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무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림자 규제일 뿐이거든요. 비트코인 ETF 심지어 미국 비트코인 ETF도 국내에서 거래가 안 돼요. 금융위 금감원이 그냥 그렇게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의 얘기를 해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비난 여론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암호화폐 관련 이제 전문 미디어 같은 곳에서는 이제 뭐 국회에다가 뭐 이제 탄원 같은 것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내 코인 투자자들의 수가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사이클을 거치며 올라갈수록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의견도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이 올 때마다 대선이 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선심성 공약을 정치권에서 내놓는 것이죠. 그게 잘 지금까지는 사실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갔다가는 아무래도 여론의 문매를 좀 세게 맞을 가능성이 저는 클 것 같아요. 그만큼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도 현물 ETF 반드시 나오고 법인 투자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명분이 없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게 승인이 될 문제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가상자산 법적 도입은 언제쯤 이뤄질지 궁금한데 규제는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이 그림자 규제를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선이 됐던 총선이 됐던 좋으니까 공약을 발표를 했으면 그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당정청이 잘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 정치권 또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나 암호화폐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국회에서는 뭐 대부분의 이제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지만 이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은 잘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비서진들은 알겠죠. 아무래도 젊은 나이대에 있겠고 그분들은 또 민심을 잘 알겠고 젊은 나이대 민심을 알겠고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 뭐 이거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 나가시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거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출산에 고령화에 뭐 주식 투자도 어려워지고 점점 부동산 투자도 점점 어려워지고 네. 계속해서 뭐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제 계층 사다리로 올라가는 게 힘들다는 인식이 굉장히 만연하고 팽배하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 투자 자산을 계속해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저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미국 주식이 된다, 해외 주식이 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국부 유출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국부 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ETF를 승인을 해주면 네. 국내에서 뭐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발행한 네. 증권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국부가 빠져나가는 효과도 없고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에 따르면 지금 ETF 뭐 게다가 국내에서 네. 이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조만간 이 총선이 지나고 나서 네. 본격적으로 한 올해 말까지는 네.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더 빠르게 네. 비트코인 관련된 법적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도 많은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도입 한번 좀 서둘러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레딧과 뭐 도지코인 등 뭐 최근 알트코인도 있잖아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변동성에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도지코인을 대표로 하는 밈코인들의 가격 상승이 네. 굉장히 컸습니다. 밈코인들 중에서도 강아지 얼굴을 네. 전면에 내세운 그런 테마의 코인들이죠. 네. 이런 코인들이 막 많게는 수천 %, 뭐 적게는 수백 %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상승장의 초입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는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아무 사실 쓸모도 없는 그냥 귀여운 그런 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게 네. 사실 그만큼 투기 열풍이 강하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기준금리가 예전처럼 저금리가 아니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긴 합니다만 네. 이미 많이 풀려 있는 돈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을 통해서 풀리고 있는 돈 네. 이런 돈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위험한 투자에 많이 몰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이렇게 완전히 고점에 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들의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건 이번 상승장의 열풍도 굉장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보면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는 네. 가격 변동폭은 있겠지만 네.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네. 다만 밈코인이나 혹은 다른 뭐 또 테마가 이제 막 좋아지면서 가격이 막 급등하는 알트코인들이 있을 네.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순식간에 가격이 빠지고 네.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밈코인 열풍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기도 했고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변동성엔 좀 조심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전해주셨고요. 그런 만큼 비트코인 거래소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과거에 기사를 살펴보면 해킹을 당할 때 이런 거래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안전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지 우리 자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별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거래소들 중에 그 프루프 오브 리저브라고 하는데요. 네.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그 결과를 네. 3개월 한 분기에 한 번씩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네. 적어도 이런 거래소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조차 안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뭐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네. 또는 테라 루나 사태 이런 아, 것들에서 네. 볼 수 있듯이 내 자금을 맡기는 곳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어떤 자기의 건전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곳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소는 오로지 거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좋다는 네. 겁니다. 거래소는 말 그대로 거래를 하기 위해 있는 곳인데 마치 은행 예금 계좌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사서 거기 놔두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거래소는 은행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 네. 어떤 보험 상품도 없고 말 그대로 그 거래소가 망하면 네. 제 그 비트코인도 그냥 네.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지갑을 반드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예 다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님? 네, 없습니다. 보호 장치는 아예 없습니다. 네. 그 거래소가 망한 거래소가 자구책으로 네. 뭐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케이스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거래소에 전적으로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사서 개인 지갑으로 빼서 보관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됩니다. 개인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에 있는 금고에 금을 넣어놓는 것 같은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냥 핸드폰 앱에다가 나만 알고 있는 암호를 네. 이제 잘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네. 거기에 비트코인을 넣어놓으면 아무도 그 비트코인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 암호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네. 해킹을 당할 염려도 없고 굉장히 안전하게 아무튼 비트코인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앱 같은 걸 따로 까는 개념인 거예요? 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네. 다 편하게 쓰기 편하게 나와 있고 네. 뭐 옛날 같이 막 그 시드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네. 12자리에 12개의 영어 단어를 네. 어딘가 이런 종이에다가 적어서 네. 뭐 보관해 놓고 있다가 비트코인을 음. 찾을 때 다시 그 단어를 입력해야 되는 네. 원래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적어 놓은 종이를 잃어버리거나 네. 뭐 집에 불이 나서 불타져 없어진다. 네. 그러면은 제 자산을 제 지갑에서 못 찾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금고 비밀번호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식이 아니라 네. 조금 더 편하게 뭐 예를 들어 페이스 아이디라던가 아니면 네. 지문 인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네. 제 비트코인을 뭐 네.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니까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분기별로라도 좀 승인을 받고 있는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거래소에 자금을 두지 마시고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습관을 기를 잘하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진출할 계획과 함께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가격 제공을 차별점을 좀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네. 크립토닷컴이 국내 진출을 굉장히 오랫동안 네. 진행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래소를 이제 오픈하는 거 굉장히 축하하는 부분이고 네. 김치 프리미엄을 없앨 수 있다는 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원화 마켓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네. USDT 스테이블 코인 마켓을 제공할 가능성이 네. 가장 크고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마켓을 제공을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국내 거래소는 들어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매겨져 있죠. 그래서 원화를 넣고 비트코인을 사죠. 네. 근데 글로벌 거래소들은 달러 기반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네. 근데 달러 계좌를 거기다 연동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1대1로 가격이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네. 입금해서 그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대 코인 거래입니다. 네. 법정화폐 대 코인 거래가 아니에요. 크립토닷컴도 그렇게 운영되는 거래소예요. 원래. 코인 대 코인으로. 네. 네. 그래서 아마 달러와 등가물의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달러와 거래하는 거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화 마켓을 궁극적으로 열고 싶어 할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닷컴이 USDT 마켓도 있고 원화 마켓도 있으면 네. 두 가지의 비트코인 가격을 제공하는 거래소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거래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괴리가 좁혀질 거 아닙니까? 그 거래소 안에서는 자유롭게 거래가 될 테니까 네. 그러면서 또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겠죠. 이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은 사업 모델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크립토닷컴 우리나라 시장 진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샌드뱅크 백훈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간 서울경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